오늘은 동아시아의 변혁과 근대적 개혁의 추진 세 번째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냥 이건 간단히 넘어가고요.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게 두 개잖아요. 이모군란의 발생 배경과 결과, 그 다음에 갑신정변의 전개 과정과 급진개혁파가 지향했던 국가체제를 설명할 수 있다. 둘 다 할 수 있다요. 할 수 있다. 과연 할 수 있을지 궁금하긴 합니다. 자, 한번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모군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집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용 버전으로 제가 이제 이 스포츠 국을 아무래도 주말이다 보니까 스포츠 국을 끼고 어디 멀리 그런 가는 꿈을 꾸면서 결국은 수업을 하고 있어요. 원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자,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이모군란 배경, 정부의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이었다. 자, 정부의 개화 정책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개항 이후 일본의 경제 침탈과 그 다음에 곡물이 일본으로 유출되면서 곡물 가격 폭등 등으로 하층민의 빈곤이 심화되었다. 그러면 일본의 경제 침탈, 곡물, 일본 유출, 뭐가 관련이 있냐면 요것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 이제 강화도 조약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지만, 강화도 조약의 내용은 뭐였어요? 치해복권, 영사재판권 하나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부산 이외에 한국 두 군데 개항한다는 거. 그래서 원산과, 그 다음에 어디예요? 인천 개항한다는 거, 그 다음에 조선을 자주국으로 시정한다는 것, 해안 측량권, 요런 정도 있긴 있는데, 강화도 조약의 내용만 가지고는 일본이 경제적 침략을 본격화했다라는 걸 살펴보기는 힘들어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건 1876년 1월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조일 수호 조규부로, 요거 이제 4월입니다. 그 다음에 무역 규칙도 4월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 강화도 조약, 조일 수호 조규를 설명을 하면서 조일 수호 조규보다 조일 수호 조규 부록과 그 다음에 무역 규칙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수호 조규 부록은 내용은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부산, 그 다음에 인천, 원산 세 군데 항을 일단 개항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지역마다 뭐가 설치가 돼요? 일본 관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될 일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영사관이 설치가 됩니다. 요 영사관이 있는 지역에서 심리이네. 그러니까 반경심리죠. 사방심리. 그래서 반경심리, 그러니까 영사관을 둘러싸고 약 3km 이내 지역은 일본인들이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3km 이내 지역에서는 일본인들이 거주하고 요 안에서는 일본 화폐가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서는 무역 규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양국이 무제한 유출이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으로 쌀을 수출하는데 제한 없이 수출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물건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이 당시에는 일본 물건이 딱히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기보다는 일본 아이들이 산업혁명을 거쳤던 영국산 면직물을 우리나라에 수출을 했죠. 우리나라에 수출을 했는데 이 면직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어때요? 무관세로 들어오다 보니 우리 국내 이제 어때요? 소매산업이 초토화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아이들이 비록 거류지 심리 이내에서만 무역을 했지만 많은 쌀이 일본으로 건너가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쌀값이 어때요? 폭등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가난한, 즉 토지가 없는 가난한 농민들 같은 경우에 배틀 안에 앉아가지고 직접 몸으로 뭘 생산했었어요? 면직물을 생산했었는데 일본 아이들이 들여왔던 영국제 면직물, 아무래도 값이 싸겠죠. 왜냐하면 그 영국산 면직물은 어때요? 공장제 기기공업으로 생산한 거니까 값싼 영국산 면직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가난한 빈민들의 유일한 돈벌이 수단이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돈은 안 들어오는데 쌀값은 폭등을 해요.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의 생활이, 특히 하층민들의 생활은 엄청 힘들어졌겠죠. 그죠? 그래서 하층민의 빈곤이 심화되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정부는 1880년 근대화를 위한 기구,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그랬죠. 통리기무아문, 6글자네요. 1880년 통리기무아문을 만들어서 여기서 근대화 정책을 추진했는데 요 통리기무아문이 했었던 첫 번째 팩트가 뭐냐면 별기군을 창설한 거예요. 그죠? 별기군을 창설하면서 많은 구식군인들이 실직 차별 대우를 받았다. 왜 그러냐면 새로운 군대 별기군 약 80명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 정부의 돈은 한정이 돼 있는데 신식 군대를 만들다 보니까 90군데 있잖아요. 90군데. 원래 조선 후기 중앙 군사제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군영이라고 그랬죠. 오군영을 장위영, 무위영, 이영으로 요즘으로 따지면 구조조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90군들이 실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살아남은 90군인들까지도 아무래도 신식 군인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어때요? 차별 대우를 받았다. 그러다 보니 월급이 제대로 안 나온 거예요. 월급이 제대로 안 나왔고 6개월 만에 월급이 나왔다고 해서 선해창 앞에 가서 90군인들이 쭉 줄을 서가지고 월급을 받았는데 쌀로 받았어요. 네, 쌀로 딱 받았는데 보니까 반절은 쌀이고 반절은 겨우고 반절은 모래더라.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군인들의 불만이 한꺼번에 어때요? 폭발을 했고 여기에 아까 이야기했던 누가 하층민들이 같이 합세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90군인들이 폭동을 일으켰고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몇 개월 만에 월급이 나왔는데 뭐 절반은 모래 쌀겨드라는 이야기죠. 폭동을 일으켰고 여기에 하층민들이 합세를 했다. 그래서 일본인 교관 호리모토가 죽음을 당하고요. 일본 공사관을 습격을 합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결국 민씨 정권이다. 근데 민씨 정권 뒤에는 누가 있다? 일본이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 공사관을 습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된 이유는 뭐예요? 아까 일본에 문호개방했다라고 그랬죠. 문호개방한 거 누구 때문에 그래요? 민씨 정권이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고위 관리들을 살해하고 그 다음에 일은 저질렀어요. 일단 일본 공사관 불질렀고요. 경복궁에 쳐들어갔죠. 경복궁에도 쳐들어가요. 맞아요. 경복궁도 쳐들어가서 정부 고위 관리들을 살해를 해요. 이때 이제 대원군의 친형이었던 이최응이라는 사람도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민씨 정권은 뭐 거의 민영익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이때 살해가 돼요. 그리고 아무튼 일은 저질렀죠. 그래서 이제 이제 어떡하지? 어떡하지? 뭐 어차피 뭐 계획을 짜가지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흥선대원군을 재옹립을 하죠. 그래도 우리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더라? 흥선대원군밖에 없더라. 그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이제 재집권을 하게 됐는데 이때 병성황후는 경복궁에 있다가 몰래 충청도 장호원까지 도망을 가요. 충청도 장호원까지 도망가서 여기서 이제 어때요? 청나라의 파병을 요청하고 청나라가 군대를 보냅니다. 청나라가 군대를 보내고 이제 어때요? 흥선대원군을 납치를 하죠. 이때 이제 흥선대원군을 납치했던 이유가 뭐냐면 청나라가 뭐 대원군이나 90군인들의 눈치를 봤다라기보다는 일본은 눈치를 본 거죠. 왜? 일본 공사관이 불타고 일본 고관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 이제 일본 부사가 하나부사인데 하나부사가 나가사키로 도망가요. 거기 상황 이야기 있겠죠. 그래서 일본이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군대를 파병하자. 근데 만약에 일본이 조선에 군대를 파병하면 뭐 결과는 뻔한 거예요.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게 생겼으니까 청나라가 먼저 군대를 보내가지고 모든 원인을 이모군란의 모든 원인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워버리냐면 대원군에게 뒤집어 씌워서 대원군을 납치를 해가버려요. 그러면서 일본 군대 파병을 막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후부터 이제 그러면 이제 조선에는 어느 나라 군대밖에 없어요? 청나라 군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청나라의 군대의 내정 간섭이 본격적으로 심화가 됩니다. 자, 이대로 가면 조선이 어느 나라에 넘어갈 수도 있겠다. 일본에게도 넘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청나라가 약 3,000명의 군대를 조선에 주둔시키면서 내전은 마첸창, 그 다음에 외교는 독일인 말란도르프를 파견을 해서 조선의 내정을 본격 간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모군란이 일어난 게 1882년인데요. 요건 6월이었고요. 8월에 청나라는 조선과 뭘 체결하냐면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 요 글자예요.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 이거 옛날에 시험 문제 주관식으로 많이 냈었어요. 애들이 막 우리 친구들이 치를 떨었죠. 조청 민상 그러면 땡, 조청 뭐 상민 육수 땡. 아무튼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불만을 토로했었는데요. 과연 낼까 안 낼까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체결했고 그 내용은 뭐냐면 조선은 이제 청나라의 뭐다? 속국이다. 따라서 일본 아이들은 넘보지 마라. 왜 이 말을 왜 집어넣었을까? 일본은 조선과 강화도 제약을 체결하면서 일본은 뭐라고 약속했어요? 조선은 무슨 나라다? 자주국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걸 청나라가 다시 뺏은 거죠. 조선은 자주국이 아니라 청나라의 속국이야. 따라서 일본 너희들은 조선을 넘보지 마. 오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청나라의 상인들의 내륙상업의 활동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청나라 상인들이 어디에 들어오냐면 서울 양화진까지 들어오게 돼요. 양화진.
근데 이에 비해서 청나라 상인들은 서울 시내까지 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데 비해서 아직까지 일본은 아까 봤었죠? 1876년 수호 조규 부록에 일본은 거류지를 만드는데 어디에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영사관 주위에 십리이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아이들이 인천에 있으면 인천 십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영사관 밖. 3km 입장 안에서만 장사를 했어야만 하는데 청나라 상인들은 어때요? 서울 시내 안에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어때요? 강화도 조약 이후에 상당히 조선과의 무역에서 주도권을 빼앗겼던 청나라 상인들이 이때부터 급속도로 이제 어때요? 조선에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조선에 진출하기 시작했고요. 이건 뭐 일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위기감이 됐겠죠. 그 다음에 내륙 진출, 이건 꼭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사재판관을 인정하는 등 이것도 불평등 조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의 청나라는 조선을 속국으로 만들려고 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은 일본과 재물포조약을 체결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보기에 따라서는 이모군란 때 일본인이 죽음을 당하고 공사관이 불났으니까 일본 아이들은 조선의 군대를 보내자. 이 의견이 분분했고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청나라가 조선과 일본의 재물포조약을 체결하도록 해줘요. 그래서 여기 내용 보면 자, 조선국 충독 이모군란을 일으킨 사람을 일본에 보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본 공사관에 뭘 한다? 배상금을 지불한다. 배상금. 그래서 우리가 일본 공사관도 우리가 다시 지워준다. 그 다음에 5조. 이게 문제가 돼요. 이게. 일본국 공사관에 군인을 조금 배치한다. 군인. 약 120명을 배치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공사관에 군인을 배치한 이유는 원래는 공사관 경비는 그 나라 경찰들이 맡아요. 그런데 조선 경찰들은 믿을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 일본인이 직접 공사관을 뭐 해야겠다. 경비를 해야겠다. 요 경비병 주둔 허용. 이게 바로 나중에 뭐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이제 갑신정변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재물포자 꼭 알아두시고요. 조청, 상민, 수료, 무역장정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내용 봤고요. 그 다음에 개화파의 분열입니다. 이모군란 이후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강화됩니다. 아까 마첸창, 그 다음에 멜렌드르프, 조청, 상민, 수료, 무역작정 이야기했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청에 대한 입장과 개화 정책의 추진 방법을 둘러싸고 이제 어때요? 개화파가 온건파와 개화파 두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온건파와 급진개화파. 당연히 온건개화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예요? 김홍집입니다. 그 다음에 급진개화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김옥균이에요. 자, 온건개화파는 우리나라 주위에는 너무나 많이 우리나라를 노리는 적들이 너무 많다. 특히 이 적 가운데 1등은 일본이요. 그 다음에 2등은 어느 나라인 거예요? 러시아예요. 그래서 일본과 러시아를 견제하면서 조선이 자주국을 유지하고 근대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나라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장은 뭐냐면 개화 정책을 추진하긴 하는데 천천히 하자. 동양의 유교는 그대로 두고 서양의 과학기술만 받아들이자. 이게 온건개화파고요. 급진개화파는 대표적인 인물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김옥균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가장 큰 적은 일본이나 러시아가 아니라 어느 나라다? 청나라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청나라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야만이 우리 조선이 근대 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일본의 메이주의신을 모델로 유교 정신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먼저 뭘 바꾸자. 법을 근대화하고 나서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이자. 문명개화론을 주장을 합니다. 정반대죠? 정반대입니다. 자, 이렇게 문명개화론, 일본의 메이주의신, 대표적인 사람 김옥균, 박영용. 김옥균 뭐 있을까? 아, 여기 써놨네요. 김옥균의 주장입니다. 오늘날 급선무는 인재를 등용하며 국가 재정을 절약하고 사치를 억제하고 아마 사치를 억제하자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마 그 당시 명성황후를 아마 타켓으로 해서 이야기를 한 것일 겁니다. 문호를 개방하고 이웃국들과 친선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한다. 여기서 이제 이웃국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일본과 미국 뭐 이런 나라가 되겠죠. 자, 그러나 나의 생각과 은에는 실사구시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여긴다. 일본은 메이주의신을 통해서 먼저 무엇을 바꿨다? 법을 바꾸고 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니까 일본 메이지 유신을 개혁을 모델로 삼은 것을 뭐 그냥 아예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급진개화파 대표적인 인물 박영효, 홍영식과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갑신정변 배경 봅니다. 일본에서 차관 도입하는 걸 실패로 끝나요. 뭐 일단 일본에서 먼저 17만 원의 돈을 꼬았었어요.
17만 원을 돈을 꼬아서 1882년에 한성 신보를 만들어요. 한성 신보.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죠. 그리고 김옥균이 또 한 번 갑니다. 일본에 가서 또 한 번 1883년에 일본이 요즘으로 따지면 동남제도 개척사, 즉 울릉도 관리를 울릉도를 동해의 어업권을 담당하는 관리가 돼요. 그리고 이 울릉도 어업권, 울릉도에는 뭐가 많이 살아요? 굉장히 고래가 많이 살죠. 그래서 고래 포경권을 가지고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으로 가서 돈 300만 원을 꿀려고 그래요. 돈 300만 원을 꿀려고 그래요. 만약에, 그러니까 일본에게 돈 300만 원을 꾸는데 담보가 뭐였던 거예요? 동해 어업권을 담보로 했던 거죠. 요즘으로 따지면 울릉도와 독도 주권 입장에서 볼 때는 김옥균이 이때 돈을 꾸러 간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했었죠. 그죠? 아무튼 300만 원을 꾸러 갔는데 역시 이제 민비와 그 다음에 온건계약파의 반대로 실패로 끝나요. 실패로 끝난 상황에서 이제 급진계약파가 의기소침해 있는데 이때 청나라하고 프랑스가 전쟁을 벌여요. 청나라하고 프랑스가 어디를 놓고 전쟁을 벌이냐면 베트남을 놓고 전쟁을 벌여요. 베트남이요. 이때까지 베트남의 종주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는 청나라였는데 1860년 사이공 조약 이후 베트남 남부 지역을 프랑스가 차지합니다. 그리고 1883년에 베트남 전체를 놓고 청나라와 프랑스가 전쟁을 벌였는데 이 싸움에서 프랑스가 이겨요. 아무튼 프랑스가 이겼지만 이때 청나라는 베트남을 지키기 위해서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 3,000명의 거의 대부분을 빼서 베트남으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청의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이 약해지죠. 그죠? 이때 김옥균이 일본하고 이제 어때요? 모종의 계획을 짠 거죠. 이제 조정에는 청나라 군대가 없다. 따라서 일본군 공사관 주둔을 위한 일본군 약 한 120명과 그 다음에 김옥균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관 학교 병력이 있었어요. 약 한 70명. 그러니까 한 200명을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기로 약속을 하죠. 200명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날은 1884년 우정총국 개국 축하요. 이 우정총국이면 요즘으로 따지면 뭐냐? 우체국이에요. 우체국입니다. 우체국 건물 복원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사람들은 이제 뭐예요?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사람들로서 다 일본에 망명한 이후에 사진 찍은 거예요. 박영효, 그 다음에 김옥균, 서강범, 서재필. 요 서재필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독립협회에서 또 한번 이야기 나오게 되겠고요. 박영효는 이제 어디 나와요? 가보기역에서 이름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김옥균은 일단은 갑신정변을 끝으로 해서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더 이상 언급되지는 않죠. 물론 많은 이야기가 있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우정국 개국, 아까 여기 봤던, 우정국 건물 요 뒤에 있는 초가집에다 불을 지르니까 부랴 해가지고 사람들이 밖으로 튀어나올 때, 어때요?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민씨 정권, 고관들을 죽였다. 그러면서 이제 정변을 일으켰다. 이고요. 그 다음에, 우정총국에서 정변을 일으키자마자 김옥균은 어디로 갑니까? 김옥균은 창덕궁으로 갑니다. 창덕궁으로 가서 바로 이제 누구를 데리고 가요? 고종황제를 데리고 나옵니다. 고종황제를 데리고 나와요. 지금 민씨 세력들이 역모를 일으켰습니다. 해가지고 고종황제를 데리고 나와서 경운궁으로 가서 이제 어때요? 개화당 정부 수립을 선포를 하고 개혁 정강을 발표를 했는데 베트남으로 갔다고 생각했던 청나라 군대가 너무 빨리 들어와요. 이제 위안스카이가 약 1,500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바로 서울로 진군을 했고요. 그래서 요 개화당 정부는 3일 만에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갑신정변을 뭐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3일천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홍영식은 이제 어때요? 청나라 군대가 물밀듯 서울 시내로 들어오니까 홍영식은 약 70여 명의 병력과 청나라 군대와 총격전을 벌이다가 이제 어때요? 죽음을 당하고요. 김옥균과 박영훈은 일본으로 다 도망을 갑니다. 자, 아무튼 내용이야 그렇다 치고 이때 이제 중요한 건 이때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김옥균과 박영효의 주장이죠. 개혁 정강 내용입니다. 개혁 정강 내용. 자, 개혁 정강이 14개조예요. 14개조인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몇 개예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네요. 5개. 먼저 대원군을 돌아오게 해라. 그리고 청에 조공하는 것을 폐지한다. 즉 조선이 아까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통해서 청나라는 조선이 청의 속국이라고 그랬잖아. 이걸 부정을 하는 거죠. 청은 우리는 더 이상 청의 속국이 아니며 조선은 자주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평등의 권리를 제정하고 능력에 따라 관리를 등용할 것, 인민평등권입니다. 즉 문벌 폐지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과거 시험을 없애버리자. 그죠?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 이제 어때요? 근대 교육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평등하게 관리를 선발하자. 인민평등권입니다. 인민평등권. 2번 이거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조법을 개혁하자. 지조법. 이건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땅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얘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재정은 모두 호조에서 관할한다. 그래서 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재정의 일원합니다. 갑신정변이 일어나기 전, 아니 갑오개혁 이전까지만 해도 조선은 세금을 걷는 관청이 여러 군데였고요. 그 다음에 세입이죠. 그 다음에 세출. 돈을 쓰는 관청도 여러 곳이에요. 뭐 왕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군포는 뭐 선해청에서 따로 걷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일반 세금은 또 호주에서 따로 걷었고요. 이처럼 뭐 그 세금을 걷고 그 다음에 요 세금을 집행하는 관청이 여러 곳이다 보니 조선이라는 나라의 재정이 얼마인지도 몰랐고요. 그 다음에 더더욱이 이처럼 세금을 걷는 공간이 여러 곳이다 보니 백성들은 낸 세금을 또 내고 또 내고 또 냈던 거죠. 이게 그만큼 백성들의 생활이 어때요?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재정의 일원화를 주장을 했다. 그 다음에 13번째 내용. 요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자, 의정부 중심의 내각제 수립을 주장합니다. 여기다 꼭 써놓으세요. 꼭 써놓으세요. 뒤에 가면 써있긴 한데 그래서 갑신정변 당시에 개화당 세력들이 추구했던 정치체제는 일본하고 똑같은 어떤 형태였나? 입헌 군주제를 추진했다. 입헌 군주제. 왕은 존재하긴 하는데 왕권은 거의 없고요. 실제 권한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의회는 없으니까 어디에서 의정부를 중심으로 한 내각에서 실권을 갖는 정치. 그죠? 왕은 존재하되 군림하지 않는 정치. 실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의정부에서 갖는 정치. 물론 이제 나중에는 이 의정부가 뭘로 바뀌어야 될까요? 의회로 바뀌는. 그래서 입헌 군주제를 꿈꾸었다라는 점이죠. 요 5가지 꼭 알아두세요. 또 나옵니다. 청에 대한 사대관계 정산. 그 다음에 요거 뭐야? 내각수립. 내각수립은 전제군주제를 뭘로 바꾸자? 입헌 군주제로 바꾸자. 입헌 군주제로. 그래서 왕 한 명이 잘못함으로써 나라가 전체가 망하는 일은 막자. 그 다음에 문벌 폐지. 아까 이야기했죠. 과거제 폐지를 주장을 합니다. 재정의 일원화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지조법. 이건 뭐냐면 아까 지조법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땅 세금 걷는 방법을 바꾸자라고 그랬죠. 그 이전까지 땅 세금을 걷는 것은 생산량 기준이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한마지기라는 단어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조선시대 때 기본적인 토지 단위는 마지기와 결입니다. 그러면 한 마지기는 얼마냐면 쌀 4가마니가 나오는 땅이에요. 근데 4가마니가 나오는 땅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비호간 땅은 쌀 4가마니 나오는데 뭐 어떤 데는 150평, 심한 경우는 100평이에요. 근데 보통은 200평이에요. 보통은 200평이지만 저기 무진장 지역 같은 산악지대는 한가마니가 한마지기 땅이 거기는 300평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한마지기지만 어디는 200평, 어디는 300평, 어디는 100평 그러죠. 서로 달랐어요. 그죠? 그러니까 혼동되기도 하죠. 혼동되기도 해요. 왜? 같은 땅 한마디인데 면적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걸 뭘로 바꿨다? 토지 가격 기준으로 바꾸는 겁니다. 가격 기준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요즘으로 따지면 한 평인데 이 땅이 좋은 땅이냐 나쁜 땅이냐는 뭘 기준으로 한 거예요? 가격 기준인 거죠. 가격 기준. 그래서 토지 세금 걷는 기준을 뭘로 바꿨다? 토지 가격 기준으로 바꾼 겁니다. 가격 기준. 그러니까 옛날에는 생산량 기준이 될 때는 양반들은 자기 땅이 좋은 땅이지만 생산량 기준으로 세금을 매길 때는 내 땅이 좋은 땅이어야 돼요? 나쁜 땅이어야 돼요? 나쁜 땅이어야 되죠. 왜? 그래야 세금을 적게 내니까. 이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좋은 땅은 100평이면 4마지기가 나와요. 근데 세금 낼 때는 내 땅은 좋은 땅이 아니라 안 좋은 땅 해갖고 300평 기준으로 세금을 내고 싶겠죠. 아무래도 100평이면 세금 내는 100평 기준이면 내가 300평 가지고 있다. 그런데 100평 기준이면 세금을 3배를 내야 되지만 300평이라고 하면 딱 한 번만 내면 되니까요. 그런데 토지 가격 기준으로 하면 내 땅 가격이 비싼 게 좋아요? 싼 게 좋아요?
우리 집 집값이 비싼 게 좋아, 싼 게 좋아? 당연히 비싼 게 좋죠. 그러다 보니까 장난을 못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조법 하면 뭐랄까요? 이건 뭐 근대적인 조세제도, 근대적인 토지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토지 가격 기준을 설정을 함으로써. 그 다음에 의의와 한계입니다. 자주적인 근대 국가 건설. 자, 뭐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급진 개화파들이 꿈꿨던 근대 국가의 모습은 뭐 이런 내용. 아까 봤었던 개혁 요강 14규제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그 다음에 요 가보개혁과 독립협회에 영향을 줬다. 그러나 결국은 이거 어때요? 아무리 뜻이 좋아도 갑신정변 실패하죠? 실패로 끝난 이유. 일본에 의존했다는 것.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갑신정변의 한계는 끝도 없어요. 일본의 침략 야육의 꼭두가시가 됐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수 지식인을 중심으로 한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는 거. 일반 민중들은 아무리 훌륭한 개혁을 하더라도 요 애들의 급진 개혁파들의 개혁 의지, 개혁 내용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던 거죠. 그죠? 그래서 민중의 지지가 없었다는 거. 두 가지. 그죠? 일본의 군사적 지원을 받았다는 것, 즉 외세에 의존했다는 것, 그 다음에 위로부터의 개혁이었기 때문에 뭘 얻지 못했다? 민중의 지지가 없었다는 것. 요 두 개만 가지고도 갑신정변의 의의는 뚜렷하고요. 그 다음에 더 큰 한계는 뭐냐면 갑신정변이 1884년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실패로 끝났죠. 그러면서 도리어 우리나라 개화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까요?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까요? 그렇죠. 우리나라 개화 정책에 엄청 부정적인 영향을 줘요. 그죠? 그 후로 갑신정변 이후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개화 정책이 거의 올스톱이랍니다. 거의 올스톱이래요. 그러니까 서투른 개혁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우리나라 개화 정책이 빨라진 게 아니라 도리어 후퇴하게 된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이거 아까 봤던 거고요. 이것도요. 아무튼 갑신정변이 우리나라 개화 정책에는 엄청난 악영향을 줬다는 거. 성공했으면 좋았겠지만 자 갑신정변 이후에 한성조약 체결합니다. 조선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으로서 일본 공사관 신축비를 조선이 또 부담합니다. 아까 이모군란 때 일본 공사관이 불탔잖아요. 근데 갑신정변 때도 또 불타요. 뭐 청나라 군대가 뭐 일본 공사관에 진주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아까 김옥균이라든가 박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일본으로 도망가죠. 그러자 격분한 민중들이 일본 공사관을 또 습격을 해서 또 불질러요. 그래서 조선이 일본 공사관을 또 지어줘요. 배상금을 또 물어줍니다. 한성조약입니다. 그 다음에 텐진조약은 청나라와 일본이 체결한 조약이에요. 자, 일단은 갑신정변이 일어나자 청나라는 중국으로 갔던 청나라의 병력이 다시 급진개화파와 그 다음에 일본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청나라 군대가 다시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일본 아이들은 어때요? 공사관을 지키고 있던 병력 120명 일본으로 다 도망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에는 다시 누구만 주둔해요? 청나라 군대만 주둔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일본이 청과 타협을 합니다. 야, 청나라 너희도 군대 빼자. 근데 청나라가 원래는 들어주면 안 되는데 이걸 순순히 들어줘요. 왜 들어줄까요? 청나라 입장에서 볼 때도 이제 자기네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군대도 부족했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과의 전쟁도 아직 덜 끝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군사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요걸 들어줍니다. 그래서 청나라도 그 다음에 일본도 둘 다 조선에서 군대를 철수를 했고요. 그리고 두 나라가 만약에 조선의 군대를 다시 한다 그러면 사전에 서로 알리기를 합니다. 알리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청나라가 우리나라의 군대 언제 파견해요? 동학농민혁명 때 파견을 하죠. 민씨 정권이 역시 청나라에게 군대를 요구합니다. 이게 민씨 정권은 그냥 습관이죠. 뭔 일이 있기만 하면 어때요? 일단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도 뭐예요? 일단 외세에 의존하는 거. 이게 아예 습관화가 됐던 거죠. 이게 생활화가 됐어요. 그래서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자 다시 또 청나라의 군대를 요구합니다. 이때 청나라가 우리나라의 군대 약 한 3,000명을 보냈는데요. 3,000명을 보냈는데 일본에 미리 통보하지 않고 군대를 보내요. 그러자 일본 아이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조선의 군대 8,000명을 보내죠. 이게 재밌는 건 파견 요청을 받았던 청나라는 3,000인데 요청을 받지 않았던 일본은 8,000명을 보내요. 그래서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 자, 텐진조약 하면 청일전쟁이 배경이 되었다.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각축 거문도 사건. 거문도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있다, 여기. 그러니까 우리 본토와 그 다음에 제주도와 중간에 있는 섬, 요 지역을 누가 점령합니까? 영국이 점령한 사건이죠. 영국이 점령한 사건, 거문도 사건입니다. 1885년입니다. 조선이 청의 내정 간섭을 벗어나기 위하여 어느 나라를 끌어들이냐면 러시아를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청나라가
저기 이모군란 이후에 우리나라에 2명을 보냈다고 그랬죠. 하나는 마첸창, 하나는 독일을 멜렌도르프야. 외교 고문으로 보냈는데 독일인이었던 멜렌도르프가 봐도 조선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청구대전 간섭이 그만큼 극심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멜렌도르프의 중재로 러시아와 조선이 어때요? 비밀리 조약을 체결합니다. 조로수호 통성조약을 체결하죠. 그래서 이제 조선은 러시아와 국교를 체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메베르라는 사람이 와요. 메베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어때요? 고종과 민비, 러시아가 꽁짝꽁짝 이제 어때요? 서로 이제 여러 가지 대화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러시아가 조선에 진출하기 시작하자 어느 나라가? 영국이죠.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한다는 구실로 거문도를 불법 점령합니다. 85년에서 85, 86, 87, 약 2년간 영국군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해요. 이걸 보고 우리가 거문도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영국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타났던 이유는 뭐냐면 영국은 원래 영국의 세계 전략은 뭘까요?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견제하는 거예요. 그럼 러시아는 남쪽으로 내려왔던 이유는 아시죠? 러시아는 북쪽에 있다 보니까 추워요. 여름에는 상관이 없는데 겨울철 6개월 정도 되면 러시아는 모든 항구가 어때요? 다 얼어붙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때요? 러시아가 이제 대외적으로 진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래서 러시아의 목표는 겨울에 뭐하지 않는 항구, 얼지 않는 항구, 부동항을 얻는 게 목표다. 여기 있는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경우도 겨울 되면 얼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부동항을 얻는 게 목표였고요. 만약에 러시아가 부동항을 얻다 보면 뭐예요? 뭐 동남아시아라든가 아니면 페르시아만이라든가 아니면 인도양까지 진출하게 되면 그 당시 세계제국이었던 영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영국의 대화 정책의 1번 목표는 뭐냐면 러시아가 남하하는 걸 막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문도를 점령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사진. 자, 왼쪽에 있는 건 청나라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건 청나라고요. 왼쪽에 있는 건 일본 놈이죠. 여기 가운데 누가 있어요? 러시아가 있죠. 얘는 언제까지 요게 가능할까요? 요게 언제까지? 청일 전쟁까지만 가능한 그림입니다. 따라서 왜 그러냐면 청일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일본이 이겼잖아요. 이후에 청나라는 어때요? 아웃도죠. 이후에 청나라는 아웃도고 아마 그렇게 되면 요 청나라는 나가고요. 요 청나라 자리에 누가 앉아야만 할까요? 러시아가 앉아서 낚시를 하게 되겠죠. 이 그림은 명백하게 언제까지만 해당된다? 청일 전쟁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청일 전쟁 이후인데 이런 그림이 나왔다. 그러면 X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대립이 본격화돼요. 영국,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청나라, 그 다음에 러시아. 이렇게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대립이 본격화되자 독일 부영사였던 무들러가 독일을 그럼 뭘로 만들자? 영세 중립국으로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요 6.1주인이라는 사람. 6.1주. 이 6.1주는 갑자기 왜 나오죠? 6.1주요. 6.1주는 우리 저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빙사 이야기했죠. 우리가 미국에 사절단을 보낸 거 1883년입니다. 이때 이제 미국에 보빙사를 보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 아서였는데 우리나라 보빙사에게 선물을 하나 줘요. 여기 온 사절단 가운데 한 명에게 미국식 교육을 시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서로 쳐다보겠죠. 누가 미국에서 교육받는 게 가능할까라고 이야기했는데 6.1준이 일본에 1880년에 일본에 갔던 조사시찰단으로 가서 영어를 3개월을 배웠었어요. 그 대가로 6.1준은 미국에 남게 되죠. 그래서 6.1준은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 유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83년, 84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국내에서 갑신정변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갑신정변 강의자들을 이제 다 죽이는 거죠. 다 죽여요.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6.1준 제가 온건계합파일까 급진계합파일까 이게 순간적으로 의심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급진계합파다 그럼 얘도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6.1준에게 소환명령을 내려요. 너 이제 다시 돌아와. 의심스러우니까 일단 조사 받아보자. 근데 6.1준이 미국에서 하와이로 해갖고 바로 오는 게 아니라 6.1준이 이때 미국에서 어디로 가냐면 유럽으로 가요. 유럽으로 가서 유럽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닙니다. 유럽이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저기 뭡니까? 벨기에, 프랑스와 독일 중간에 있죠. 벨기에, 터키,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에 있죠. 불가리아 같은 경우도 어때요? 오스트리아와 러시아의 중간에 있죠. 요런 나라들 다 뭔 나라들이냐? 다 중립국이더라는 이야기야. 요런 나라들이.
중립국.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까 강대국 사이에 있는 나라, 벨기에 아까 이야기했죠. 프랑스와 독일 중간, 불가리아 같은 경우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요 중간 강대국 중간에 있는 나라들은 보니까 유럽은 다 뭐더라? 중립국으로 만들어서 그 나라의 주권을 인정해 주더라. 따라서 우리나라도 어때요? 중립국을 만들자라고 주장을 했지만 열강이 관심을 보이지 않아서 실패로 끝났고,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누가 싸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놓고 이제 일본과 그다음에 러시아가 싸웠고, 이 싸움에서 최종 승자는 어느 나라가 되는 거야? 이제 일본이 됐던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